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비령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비선 실세 최순실, 개명 후 최서원 씨가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혼란과 대통령의 탄핵에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사드 체계를 경북 성주군 이외 지역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민단체들은 사드의 전면 배치, 이동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첫 소식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연초 회복 흐름을 보이던 우리 경제에 코로나19 사태가 덮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통화당국 수장인 이주열 한은 총재가 6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 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떠오르면서 국내외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정 부분 실물 경제의 부정적 파급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한 관광객 감소와 내수 위축 등에 따른 피해 업종과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덜어줄 긴급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항공 해운 분야, 관광 분야, 수출 지원 분야 등 업종별 분야별 지원 대책들을 신속히 마련하여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시중 유동성을 계속 여유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비교할 때 실제 파급 영향을 넘어선 지나친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소비 위축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그런 불안감을 좀 극복하시고 정상적인 소비 활동을 해주시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대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15년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그야말로 본격적인 하강기에 들어설 때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바닥을 지나서 이제 회복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 연말 설정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낮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고 이 총재는 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구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망이 나왔습니다. 살펴볼까요? 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월가의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비관론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월가는 코로나19가 당분간은 세계 경제에 발을 묶겠지만 2003년 사스 때와 마찬가지로 금방 회복될 거라고 전망을 했었죠. 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그건 17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 중국의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 또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2003년 사스 때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4% 정도 차지했지만 지금은 4배가 커진 16%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입국이어서 중국으로의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다가 구설에 휩싸였습니다. 네, 상인들에게 코로나 사태로 손님이 적어 편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가볍게 농담으로 던진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학가 상점이 밀집해 있는 이른바 신촌 명물거리를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민생을 알아보기 위한 행보였는데 정작 상인과 만나서는 상황에 맞지 않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그간에 뭐 돈 많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조금 버티셔야죠. 어때요? 버틸만 해요? 어때요? 빨리 극복해야 된다고 말한 상인의 답변에도 손님이 적어 편하지 않느냐는 엉뚱한 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좀 편하시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사진과 영상 등이 SNS를 타고 급속히 퍼지면서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보수 야당들은 절망적 현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했습니까? 민생 경제와 서민의 생업을 걷어차는 망발이 개탄스럽습니다.
범여권인 정의당도 자영업자들의 현실에 대한 이해도 감수성도 없는 몰지각한 언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 또한 각자의 생업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측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축되거나 의기소침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칼럼 고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여권 입장에서는 정 총리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까지 겹치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15번 환자가 자가격리 때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고 이후 환자의 처제가 감염돼 20번 환자가 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하루 전인 지난 1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처제 등 가족들과 함께 식사한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가족과 생활할 때는 마스크를 쓴 채 2m 간격을 두고 개인용품을 별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네, 방역당국은 15번 환자를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고발할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인데요.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이송된 교민들이 격리 보름 만에 퇴소합니다. 네, 1차로 귀국한 교민 36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2차 교민 333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시작된 우한 교민 이송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1차 교민 이송은 지난달 31일 이뤄졌는데 366명이 아산과 진천에 격리된 지 보름 만에 퇴소합니다. 전수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전파 위험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감염이 확인돼 국가 지정격리 병상에 입원 중인 확진자 2명은 퇴소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1일 2차로 이송된 교민 333명과 자녀를 돌보려고 자진 입소한 보호자 1명은 마지막 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66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입소자들은 모두 격리 해제되며 2차 입국한 333명에 대해서도 최종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면 2월 16일 격리 해제 및 퇴소할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퇴소 전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지역사회 보건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데 이어 퇴소 이후에는 국내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지자체를 통해 2-3차례 전화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우한 교민들이 머물렀던 아산과 진천 임시생활시설은 철저히 소독하고 관리해 지역사회 우려가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설들은 교민들 퇴소 후 철저히 소독하고 시설 내의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의료 폐기물로서 소각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들 700명 가운데 제1동포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내 거주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지는 개별 판단에 맡겼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우한 귀국 교민들은 맞아주고 성원해준 아산과 진천 주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네, 주민들도 교민들이 큰 탈 없이 퇴소할 수 있게 돼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데요. 이상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최종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1차 우한 교민들은 퇴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격리 생활을 마치게 된 우한 교민들은 가장 먼저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손편지도 오고 저희 어린이들이 그림 편지도 오고 음식 같은 것도 보내주시고 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고요. 낯선 불청객일 텐데 맞아주시고 잘 대해주셔서 가장 감사한 마음으로 있다가 퇴소할 것 같습니다. 경찰 인재개발원 주변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경찰 인재개발원 앞 도로에는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마친 교민들을 격려하는 현수막이 추가로 내걸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비록 교민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된 점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안전하게 귀가를 하는 것이 저희들은 주민들한테는 마음을 뿌듯한 그런 마음 대단한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민들의 퇴소가 결정된 뒤에도 현장 대책본부에 후원 물품이 도착하는 등 온정의 손길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임시생활실에서 고생한 경찰관들을 격려했고 아산시도 교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며 비상근무를 해온 정부 합동지원단에 따뜻한 저녁 식사 한 끼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아산에서 한 2주 이상 머물고 가시는데 이게 인연이 돼서 다음에 또 우리 지역을 다시 찾아주시고 임시생활시설 정문에서는 간단한 환송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교민들은 정부가 마련한 버스를 타고 이동한 뒤 각자의 생활 공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 사이에 121명 늘어났고 확진자는 5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중복 집계 등을 이유로 누적 통계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후베이성에서 또 많은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13일 하루 동안 116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88명이 발병지인 우한에서 나왔습니다. 후베이성의 신규 확진자는 4,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지역까지 포함한 중국 전체 신규 사망자는 121명, 확진자는 5,090명입니다. 이에 앞서 하루 전에는 일일 사망자 수가 그간의 추세를 벗어나 254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동안 하루 최다 사망자를 기록한 10일의 108명보다 2.4배에 이르는 수치였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후베이성의 확진 분류 범위가 넓어지면서 폭증세로 반전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 2,000명대로 내려왔다가 10배에 가까운 15,000명 이상 증가한 겁니다. These numbers went up primarily because there are differences in case ascertainment criteria, not because there's an actual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이대로라면 중국 전체 누적 사망자는 1,488명, 확진자는 6만 4천여 명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중복 집계 등을 이유로 후베이성의 전날 사망자와 확진자 중에서 각각 108명, 1,000여 명을 제외시켰습니다. 환자 분류 기준 변경에 따라 사망자와 확진자가 폭증한 지 하루 만에 누적 통계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문제의 일본 크루즈선에서는 어제 또 40여 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이제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한 비판도 일궜는데 관련된 내용을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오늘부터 크루즈선에서 이제 사람들을 내리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배에서 내렸다고 합니까? 예, 현재 기준은요. 80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지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잔문이 없는 그 객실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그러나 먼저 검사를 하고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것을 그 급여를 하여서 양성이면 물론 그 병원으로 보내고요. 음성의 경우는 그 일본 정부가 시설을 그 준비하여서 거기에 보낸다. 이러한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80세 이상의 뭔가 질환이 본래 있는 사람이면은 혹시 아직까지는 이제 감염이 안 돼서 음성인데 거기에서 감염됐다가는 건강이 크게 해쳐서 이제 뭐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먼저 그런 시킨다 이렇게 것입니다. 보여지는군요. 여기에 한국인들은 하나도 안 들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기준에 뭐 안 맞는 건가요? 예, 기준은 역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80세 이상이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지금 한국 분들은 14명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승무원이 5명이고 승객이 9명입니다. 네, 모두 그 75세가 가장 그 많은 나이. 가장 많은 나이가. 그러니까 75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80세 이상이라는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60세 이상 된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다 아주 많지는 60세 않습니다. 그러니까 9명 그 승객분들은 다 60세 이상이기는 합니다. 75세가 제일 고령이시다. 네. 이렇게 되는군요. 근데 왜 그분들은 빨리 싫고 우한 교민들처럼 우리 한국으로 데려와서 격리시키고 또 치료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우리 국내에 연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그 9명 중 6명까지가 일본에서 특별 거기 특별 영주권 연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시고요. 특별 연주권이라는 것은 그 일제 간점기부터 초산분들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 후손분들이고 그리고 또 45년 이후에 일본에 가서 연주권을 받은 분이 또 3명 중 2명이 있고요.
또 한 사람만 한국에서 예. 지금 막 거주지가 한국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에 빨리 또 오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영사관을 연결했을 때도 뭐 가겠다고 하는 분들은 아직 없다. 네. 또 승무원들은 자리를 지켜야죠.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승객 네. 중에서는 여기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한 분밖에 없군요. 그리고 그럼 일단 다 하선해서 확실하게 음성이 나와서 아직은 감염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본 정부가 이제 마련한 격리 시설로 가는군요. 그런 거기 이제 것입니다. 방 하나에 한 명씩 들어가겠죠, 우리처럼. 예. 지금까지 그랬듯이 그렇게 할 것이고요. 현재까지 일본이 전세기로 예. 4번에 걸쳐서 우한 쪽에서 거의 800명 정도 데려왔는데요. 예. 그중 400명이 모두 음성이 되어서 이제 귀가를 했습니다. 네. 귀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었던 예를 들면 경찰 대학교라든가 그런 데에 이번에 그릇선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또 음성이 되어서 격리해야 되는 분들은 그런 데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번 이 크루즈선의 문제는 오다가 오키나와에 들렸던 모양입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오키나와에 들려서 그냥 배 안에 지금처럼 있었던 게 아니고 내려서 관광도 다 하고. 네. 그래서 아마 택시 기사가 또 감염이 오키나와에서 오늘 있었다고. 확인이 됐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분은 60대의 여성인데요. 그 여성 택시 기사. 이고 그러니까 그릇선에서 내린 사람을 태워서 관광을 시킨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기타 포스에 단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사가 다 마무리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고 앞으로 계속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그 전부 다 그냥 전수조사를 해서 빨리 딱 구분해서 격리하고 하면 되는 건데 왜 일본 정부가 그걸 안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안에서도 카토 후세 노돈선 장관은 전수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더 국회에서 했는데요. 그러나 같은 날에 스가 관반 장관은 증세가 있는 사람만 보자. 그러니까 일본 정부 안에서도 위기원에 이르지가 안 되는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보건복지장관하고 외교장관하고 이제 입장이 틀린 모양인데 그런 상황이 서로 각 됩니다. 부처의 입장이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네. 글쎄요, 외교부 장관은 왜 그럴까요? 어떻게든 환자 숫자가 많이 나오면 국가의 체면이 떨어지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까지 일본의 이 코로나 19에 대한 대책은 미즈기와 대책이라고 했어요. 미즈기와라는 것은 무르카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르카에서 그러니까 그릇선 같은 무르카에서 절대 산육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대책을 미즈기와 대책 혹은 미즈기와 정책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원래는 군사 용어였습니다.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을 이제 산육시키지 않는다. 네, 그것을 비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바이러스라든가 감염자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일단 산육시키지 않는다. 혹은 공항에서는 완전히 본세를 한다.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일본의 본토라는 점에서 더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일본 전문가 콤스의 머리로 WHO의 그릇선은 일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릇선 안에서 감염이 된 사람들은 일본의 확진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싶다라는 것을 부탁을 해가지고 WHO는 그것을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 이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계는 중국 이외에는 그 다음에 일본의 그릇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에 있는 그릇선이 가장 중국 다음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에 220명 정도가 감염됐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소문이 나빠질까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나 거의 효과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맨 위에 중국 얼마, 그다음에 일본 크루즈선 얼마 이렇게 하고 이제 쭉쭉쭉 가다 또 일본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확 이제 상황판은 그렇게 적혀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되게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일본은 여러 가지 재난이 많았기 때문에 뭐 해일이든 지진이든 화산 같은 것들 워낙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예민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도 잘 돼 있고 의식도 높다. 근데 왜 이번 이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는 저렇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는지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여론은 오히려 그릇손에서 하소연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거의 70% 보이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인 의사로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그릇손을 탔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러한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입장하고 상당히 비슷한 네티즌들의 의견들이 좀 많아서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인권을 아주 중시한다라고 보이지 않는 자세가 일본 정부도 좀 있고 네티즌들은 거기에 댓글을 쓴 사람들이죠. 기사에 댓글을 쓴 사람들이 모든 일본인의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댓글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배척하고 배제시켜 갖고 뭐 해결될 건 아닌데 어떻게든 감싸 안고 빨리 받아서 조치를 취해줘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이제 두려움이 또 너무 크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미 국방당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며 특히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를 수도권 쪽으로 전진 배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발언의 배경은 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미국은 태평양 화잘란 환초에서 사드 요격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포대에서 유선으로 발사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원격 발사였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존 힐 미국 미사일 방어청장은 주한미군에서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 운용과 사드 발사대 원격 조종 등을 시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드 포대와 발사대를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 사드 운용의 유연성도 커질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f you can separate the launchers away from the battery, so you could put the battery further back, you can move the radar back, you can put the launchers forward, you can bring in additional launchers. 이 발언은 경북 성주의 사드 발사대가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 배치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사드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한 적은 있지만 성주 이외 지역에 발사대를 배치하는 문제는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간신히 봉합한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재발할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방부는 또 사드 배치 비용이 우리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미국 측 언급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부지와 기반 시설만 제공한다는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며 배치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할지는 사드 기지의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난 뒤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정부 발언을 보면 방위비 포함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항목이 포함되면 들어갈 수 있다. 갑작스러운 미국의 사드 발언이 방위비 협상을 압박하는 카드인지 아니면 동북아 전략 차원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한중 남북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정부에는 또 다른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비판적인 칼럼을 쓴 교수와 신문사를 상대로 한 고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도 오만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고발을 취하하는 과정과 대처도 적절치 못했다는 문매가 쏟아졌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자당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을 고발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 지도부 모두 입을 다문 채 퇴장했고 고발 취하 사실은 이후 언론에 문자로 전달됐습니다. 논란 하루 만입니다.
민주당은 문자를 통해 고발 조치가 과도했고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임 교수가 과거 안철수 전 의원의 싱크탱크 출신이었다는 점을 거듭 부각하며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안철수 교수의 자문교수단의 실행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이것이 분명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당의 고발 조치를 두고 내부에서도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었습니다. 김부겸 의원은 권력이 겸허와 관용의 미덕을 잃는 순간 국민은 금세 노여워한다고 우려했고, 홍일학 의원은 당이 어쩌다 작은 핀잔도 못 견디고 듣기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논란 당일 민주당의 고발을 취해야 한다는 뜻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고발은 결국 취하했지만 당 지도부 언급이나 사과도 없이 임 교수의 정치 행정만을 문제 삼는 당의 반성 없는 듯한 대응에 논란은 다시 불거졌습니다. 당 대표님이 입장 표명은 아까 문자로 보냈잖아요. 저희 당에서 입장 정리해서. 대표가 따로 입장 표명은 안 하시나요? 예, 문자로 전달한 겁니다. 이에 임 교수는 아예 한국당 출마 이력을 포함한 민주당 선거 캠프 등 다양한 본인 경력을 공개하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미 SNS상에선 당 조치에 대한 반감으로 민주당만 빼고란 해시태그가 번져가는 상황.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했지만 선거법 관련 사건의 경우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섣부른 법적 대응을 또 검찰이 판단하게 된 만큼 한동안 여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고발을 취하한 이후에도 야당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최근까지도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이어왔던 자유한국당까지 한껏 날을 세웠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이자 어느 정당보다도 민주주의를 강조해온 민주당의 악수였던 만큼 야당들의 비판 수위도 높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행태라며 민주라는 말은 당명에만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름에만 민주가 들어있지 행태는 반민주적인 민주당입니다.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자 민주당 고위 인사는 고발을 취소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은 물은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새로운 보수당과 바른미래당도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물으며 가세했습니다.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석입니다. 이 정도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국민이 국정운영을 비판할 자유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 만들겠다는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판의 목소리가 컸던 한국당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불과 2달 전 언론 보도가 편파적이라고 판단되면 당 출입 금지와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을 바로 세우고자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삼진 아웃제를 실시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1차 경고, 2차 경고, 최종 3차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서 당 안팎에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사흘 만에 방침을 철회했지만 한국당은 최근까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예산 삭감의 책임을 한국당에 전가했다며 JTBC를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지지 성향의 출연자들이 주관적으로 여야 의석수를 예측했다는 이유로 KBS 프로그램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 경고했습니다. 정치권이 명백한 오보나 악의적 보도에 대해선 물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에 대한 온당한 비판과 감시에도 법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셈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제도의 변화로 정당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명지대 김영준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 교수님께 먼저 좀 전체적인 구도를 좀 그려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번 선거는 과거 선거와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도가 이제 그려질 거다라고 하는 점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이제 총선에서는 변수가 있는데요. 예.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선거 구도입니다. 예. 이게 1대1 구도냐 아니면 일려 다야 구도냐 예. 이런 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3당, 4당 체제로 치러졌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새누리당, 그리고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이 4당 체제로 치러졌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보수 정당들이 파편화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일려 다야 구도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았었는데 여하튼 선거 2달을 남겨놓고 신당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도 있고 또 호남을 기반으로 한 뭐 17일 날 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과 그리고 대한신당이 또 창당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래한국당이라는 이름을 쓰겠다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 공화당은 그대로 있고요. 예. 더 나가서 안철수 신당은 처음에 안철수 신당을 하다가 뭐 국민당으로 국민의당으로 바뀌었지만 예. 여전히 일려 다야 구도의 성격이 강하지만 12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이제 115석으로 출범하게 될 텐데요. 예. 미래통합당으로 보면 이제 거대 두 정당과 더불어서 좀 이제 소수 정당들이 격돌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수도권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직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제3을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정당이 어느 쪽 표를 잠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29석, 미래통합당이 118석, 민주통합당이 28석, 뭐 아마 이렇게 바른미래당 이렇게 해서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해서 정의당은 6석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제 어차피 이번 21대 총선에서 가장 뭐 관전 포인트는 미래통합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미래통합당. 없겠습니다.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는 구도 80에 인물 20이다 이런 이제 오래된 경험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도를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일단 보수를 다 통합하는 형태로 출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지난 선거 때는 20대 총선 때는 당시 국민의당 돌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3당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3당이 그 정도 역할까지는 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대1 구도가 되는 지역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1대1 구도로 갈 때는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 같습니까? 미래통합당이? 미래통합당은 일단은 여러 가지 보수가 분열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환경에서 선거를 치를 것만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거죠. 이전 선거 때 우리가 뭐 상투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지만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난 20대 그 총선 때 결과를 보면은 당시에는 권력 내부로부터 분열이 오히려 더 큰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배신의 정치부터 시작해서 진박 공천까지 그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심판론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거나 이런 현상들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슈는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경제 문제라든가 부동산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좀 다른 측면들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선거 영향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총선 때 실은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됐어요. 예상을 깨고 123석으로 1당이 됐는데요. 110석을 지역구에서 이겼습니다. 그중에서 수도권에서 82석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지한 거잖아요. 수도권에서. 그때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국민의당이 창당이 됐기 때문에 야당표가 분열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당시 새누리당이 한 180석을 가져갈 거라고 예측들을 많이 했지만 막상 이렇게 딱 보니까 전혀 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그 원인이 뭘까를 이제 심층 분석을 해보면 당시 국민의당이 비례대표에서 26.7%를 얻었지만 지역구 수도권에서 무려 국민의당이 15.4% 180만 표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 180만 표를 어느 표를 잠식을 했냐면 바로 새누리당 표를 잠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그 2016 총선에서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5% 이내에서 승부가 결정된 것이
무려 전체 120의 중 15%를 차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제3정당이 어디를 표를 잠식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뭐 이제 국민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과거처럼 얼마나 많이 잠식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 1대1 구도가 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네.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제3정당은 없이 그냥 1대1 구도로 갈 거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에서요. 예.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다라고 하는 무당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의 향방이 예.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3정당의 향배 예. 그리고 부동층, 예. 무당층 이런 쪽들이 남은 60일 동안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여당으로서는 참 어려운 선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방어를 해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통상적으로 뭐 정권 심판론도 있고 야당 심판론도 있지만 총선은 본질적으로 정권 심판론입니다. 정권 심판론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 어떻게 이제 여당이 잘 방어할 것이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방어하기 어려운 수치가 나와버렸어요. 갤럽에서 그동안 계속 해오던 조사에서와는 달리 야당 심판론이 앞섰었는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여당 심판론이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민주당이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뭐 지금 아주 중요한 고비를 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직 이제 선거가 2달 정도 남았잖아요. 예. 지금 이 2달 정도의 시기 동안에 지금 방금 전에 부동표 3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부동표가 움직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진보층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 안에서 어느 정도 이탈되는 표들이 나올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선거는 상대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를 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 결집한 지지층이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일종의 뭐 적대적인 감정이든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를 이룬다고 가정할 때 지금 진보층 내부에서 특히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층 내부에서 만약에 떨어져 나간 현상이 나오고 그리고 부동층이 보수 쪽으로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제3당들 네. 그 존재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에 관심을 모아보자라고 했는데 호남 흔히 3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손학규 대표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호남을 기반으로 한 3당의 통합. 일단 통합하기로 결정을 했고 17일 날 뭐 이제 통합 대회를 해버린다는 건데 전망하시기에 어떻습니까? 그 미래가. 지난 88년도 김대중 총재가 만든 평화민주당이 있었습니다. 예. 그 평화민주당이 호남 지역의 의석을 싹쓸이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16년도 총선에서 당시 국민의당이요. 호남이 28석이었었지만 23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예. 많은 표를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호남 지역에서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과 뭐 민주평화당이라든지 아니면 대한신당의 정당 지지도를 모두 합쳐도 예. 바른미래당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3당 합당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뭐 그 효력을 발휘할 것이냐. 물론 이제 선거가 이제 2달 남았기 때문에 뭐 결집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과거와 같이 그 호남 신당, 그러니까 특히 호남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호남 지역을 매개로 해서 확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 속에서는 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또 이것이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요. 예. 수도권 선거와도 연결이 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호남 출신의 유권자분들이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만약에 호남 신당이 돌풍을 일으켜서 정말 아주 굉장히 민주당과 각축전을 벌이면 그것이 바로 수도권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돌풍이 아니라 미풍 정도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는데요. 여하튼 뭐 아주 굉장히 돌발 변수에서 대한민국 선거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억나실 겁니다. 95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시에 자민련이 탄생했는데 충청도 핫바지론 하나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지역감정 발언 때문에. 그래서 60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정말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아마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통합당이라고 지금 가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당명은 2012년도에 당시 민주당이 썼었던 정당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가 중앙선관위가 이 당명을 과연 허락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설왕설래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야칭을 뭐로 할 거냐? 민주당으로 할 거냐?
통합당으로 한다면 미래통합당도 우리가 약칭을 통합당으로 한다 이러면 그렇죠. 이게 굉장히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도 한번 좀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비대위를 갖다 급히 꾸리겠다니까 비대위 꾸린 다음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고 안철수 신당 얘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가서 국민의당이 돼버렸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양당 구도 정치에 이제 실직난 사람들도 많고 부동층도 많은 상황에서 안철수 신당이 이제 국민의당이 됐으니까 이 국민의당의 진로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총선에서. 뭐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적 기반을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안철수 전 대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반문 정서도 호남에서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적절히 활용하면서 좀 호남에서 23석을 가져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체 정당 득표율에서도 국민의당이 2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보이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은 미풍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뭐 지금 통합되는 보수가 통합되는 미래통합당이나 아니면 민주당이나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 과거 20대 총선에서 가장 많이 즐겨 사용했던 용어가 있잖아요. 한 방에 훅 간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도 악재가 나오기도 하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정말 가람비에 옷 젖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양쪽 다 싫다고 하는 바람이 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 지금 뭐 안철수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민의당이 다시 한번 그 틈새에서 표를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김 교수님, 국민의당에 대해서. 저는 이제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보냐면요. 물론 지난번처럼 아주 돌풍을 일으킬 것이냐. 당시에 국민의당이 비례대표의 정당 득표율이 26.7%로 민주당 25.5%부터 높았어요. 38석을 가져갔었는데 지금 저는 관전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과연 지역구가 아니라 정당 득표에서 어느 정도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번 총선에서요. 정의당이 7.2%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3세력에 대한 욕구는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문제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금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했었던 진보 계층 일부가 이렇게 이탈을 하면 그 계층은 절대로 보수당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가 두 가지죠. 하나는 뭐 중도를 표방하는 정도로 가든지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부동층이 30% 정도로 나오는데 이것을 실은 잘게 해부를 해보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은폐형 부동층, 전체 30%에 40% 정도하는 은폐형 부동층은 분명히 내가 누구 지지하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는 은폐형 부동층이고요. 30%는 순수 부동층이에요. 정말 누구를 찍을지는 모르는 거고 나머지 30%의 부동층은 기권형 부동층입니다.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30%의 부동층에서 40%는 전체적으로 12%고 이 12%에서 70% 정도가 반문 성향을 갖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무당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지지를 보면은 30% 미만으로 나와요. 그럼 못하고 있다라는 부정적 평가가 60% 이상을 놓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약 10% 정도가 부동층 중에서 반문 성향이라고 본다면 이 표가 과연 어디로 갈 거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당 득표에서 지난번에 26.7% 했지만 안철수 전 의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700만 표를 얻었어요. 21.4%.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에도 간성의 법칙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찍었던 정당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민주당이 과거처럼 굉장히 개혁적이고 나름대로 촛불 정신을 계승하고 정말 잘하면 국민의당이 갈 수 있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좁혀질 텐데 이 부분이 많이 지금 3년 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여전히 제3정당과 부동층에 대한 중도층에 대한 욕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라는 부분 속에서 완전히 비관적인 것도 아니고 또 아주 낙관적인 것도 아니고 남은 두 달 동안에 아주 행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방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선거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30석에 대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다는 거죠. 그럼 민주당은 거기서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층 내부에서도 교차 투표나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게 정의당 쪽으로 갈지 아니면 일부 민주당 쪽에서 남아서 지금 17석에 해당하는 그냥 이전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그쪽으로 쏠리게 될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통합되는 미래통합당이 지금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이성정당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럼 보수층의 투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전략적 투표로 갈 것이냐? 그 전략적 투표에서 일정 부분은 지금 국민의당 쪽으로 또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양쪽 다 싫다고 하는 표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그 어느 정당 지지를 갖고 있지만 그걸 은폐하고 있는 사람들 쪽으로 일부 빠지고 나머지는 지금 국민의당 쪽으로 다시 흘러갈 것인지 뭐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이 향배에 따라서 의석 배분이 달라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위성 정당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역구에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실제로 한국의 지역구도 전체 선거 구도 자체가 예. 이미 영남에 65석이나 들어가 있고 수도권이 122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선전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특히 경남에서 지난번에 8석을 가져갔는데 이번에 그 정도를 가져가 줘야 예. 그래야 일당을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구도가 만약에 꺼지거나 아니면 무너질 경우에는 민주당이 일당을 놓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여당인 민주당은 지금 리스크 관리를 엄청나게 잘해야 될 때인데 지금 실수가 계속 나와서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고 다른 당들은 이때를 타서 기운을 갖다 얻어서 뭔가 밀어붙여야 되는데 대개 보면 국민들은 이제 투표를 얼마 안 남겨놓고 있을 때 공천 잡음 막 나온다든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실망들 많이 하니까 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것들 당들이 조심조심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이제 핫한 두 지역구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종로에서 이제 이낙연 전 총리하고 황교안 전 사실상 총리 뭐 대통령 국민대행 뭐라고 붙이든 간에 두 분 다 총리 출신이고 그런가 하면 저쪽 밑에서는 또 홍준표 그다음에 이제 김두관 이 두 지역구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전망을 주신다면. 종로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스윙 지역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5번의 선거 중에서 3번은 지금 야당이 이겼고 2번은 정세균 의장이 2번 이긴 거예요. 2012년도, 2016년도예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2008년도 선거 때는 당시 박진 의원이 지금 종로가 17개 동으로 있습니다. 17개 동이요? 그중에서 예. 10개 동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당시 정세균 후보가 홍사덕 후보한테 이기면서 결국 홍사덕은 5개 동밖에 못 이겼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오세훈 예. 후보가 나왔는데도 2개 동밖에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2개 동이라는 게 평창동하고 사직동이에요. 그래서 실제 인구 분포를 보면은 창신동이나 숭인동 쪽이 거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평창동하고 사직동은 합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유리한 구도인데 지금 집권당으로서는요. 예. 근데 민주당의 정세균 의원 후보가 당시 이겼던 거는 당시에 박진 의원은 겨우 이겼는데 50%를 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는 뭐냐면 아마도 종로구 쪽에서도 인구 지형의 변화가 온 게 아니냐라는 그 관측을 좀 하게 돼요. 예. 숭인동, 창신동 쪽에 있어서의 뭐 30, 40대 유권자층이 그렇죠. 있는데 예. 다시 심층 분석을 해보니까 종로구에는 50대가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50대가 하나 재밌어요. 왜냐하면 과거는 50대는 무조건 보수를 찍었는데 예. 지금의 50대는 바로 과거의 386 30대. 세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60년서부터 69년생을 우리가 보통 386인데 60년생이면 지금 60세입니까? 예. 그러니까 50대가 전부 다 386 세대가 됐다고 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되는 연령 효과와 예. 같은 세대를 같이 갖다라는 이 세대 효과가 충돌을 할 경우 과연 어느 쪽에 표를 손을 들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데 지금은 분명한 것은 이낙연 전 총리가 유리한 구도가 있겠지만 2016년도에 오세훈 후보가 당시에 17%포인트 이긴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막상 투표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당히 달라서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정말 두 후보가 세게 붙으면 48대 52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집권 여당이 굉장히 강하다 하더라도 이제 선거가 굉장히 임박을 하게 되면 아마도 박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안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양산은 우리 김평론가한테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산은 만만하지 않은 선거구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물론 지형 자체로 보면은
경남 동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봉화에 있었던 김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보면은 비교가 좀 되는데요.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에서 당시 홍준표 그 후보한테 0.5%포인트 차로 졌어요. 졌는데 양산의 경우에는 43대 30으로 13%포인트를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뭐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다만 경제 문제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번에 뭐 재보궐선거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특히 이제 경상도 지역 중에서 경남 동부 지역 같은 경우나 그리고 부산 서부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민주당 지지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에 있어서 바라본다면 경제 문제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에 뭐 보수세가 없는 곳은 아니니까 당연히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것들에서 보수 진영에서 계속 반문 정서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두 가지가 합쳐졌을 경우에는 또 이전처럼 경남 지역이 0.5%포인트 차밖에 안 났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빨리 마무리하고 이것이 경기 침체로 다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 문제 같은 것도 관리 같은 경우도 이번 총선에 여파를 미칠 수 있겠군요. 양산에서는 제가 흥미롭게 보는 건 역시 구도입니다. 예. 지난번 총선에서 보면은 서영수 후보가 이겼지만 1200표 정도밖에 못 이겼어요. 그런데 그 후보가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나가서 나는 정말 억울하다 해서 무소속으로 나간다든지 해가지고 표가 분산되면은 굉장히 홍준표 전 대표로서는 어려울 수 있는 그러니까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냐가 굉장히 중요한 한 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소통과 보완을 위하고 프로젝트를 지나갈수록 시간이 부족하고 아주 바쁘죠. 늘 직원들과 톡으로 일하는데 불편하고 보안도 염려되더라고요. 위하고를 시작해보세요. 언제든지 소통하고 어디서든 협업하고 민감한 보안 문제도 해결되고 직원이 퇴사해도 업무 단절이나 정보 유출도 없겠네요. 위하고 하고 안 하고의 차이. 위하고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일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봉 감독을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봉 감독 측에 보낸 축전과 SNS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자부심과 용기를 준 것에 감사하다며 축하의 뜻을 보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영화 포스터는 눈을 가린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그런데 나라마다 포스터가 다릅니다. 영국의 포스터에는 오스카 트로피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박사장네 집 정원을 배경으로 한 기생충 포스터. 인물들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눈을 가리고 있어 어딘지 섬찟합니다. 또 화면 왼쪽에 누워있는 하얀 다리가 기괴함마저 드러내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눈을 왜 가렸는지, 저 다리는 누구 다리인지 그런 건 사실은 저희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감독님께서 이제 시나리오도 다 읽어보시고 우리 촬영 현장에도 몇 번 오시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대로 사용됐지만 나라마다 다른 포스터도 제작됐습니다. 영국의 한 영화사가 지난달 공개한 이 포스터에는 영화 속 다양한 상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림 속 테이블 밑에 오스카 트로피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골든글로브상에 이어 오스카상 수상도 예측되자 재치 있게 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의 한 영화사는 맨 아래층 가난한 기택 가족의 집에서부터 꼭대기 부유한 박사장의 집을 그렸습니다. 기생충이 전하는 계급사회의 비대칭성을 담아냈습니다. 박사장과 기택의 가족이 아무렇게나 얽혀 찍은 가족사진 포스터에는
침입자를 찾아라 라는 문구가 있고 기택 혼자 섬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포스터에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생충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영화 투자 배급사 CJ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해외용 포스터는 한국화 느낌입니다. 산수경성 모양의 섬 위에 박 사장과 기택의 가족이 서 있는데 물에 비친 인물 위치는 방향이 정반대여서 현실이 완벽한 환상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 개명 이후 최서원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2심보다 형량이 2년 낮아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질서에 큰 혼란이 빚어졌고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사회 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최 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여론 조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에 따라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해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현아 기자와 함께 재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가 다른 판사의 판결에 개입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 무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법행정권을 남용해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이 선고는 비록 1심 판결이었지만요.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한 그 사법부 내부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서 이 형사법적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처음 나온 상황이라서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지내면서 각종 재판에 개입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핵심 재판이란 말입니다. 이 네. 사법농단 사건 중에서. 그런데 임 부장판사 일단 주요 혐의부터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점은 2015년인데요. 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그 당시 그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이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그 가토 다시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1심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가 있습니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법원 행정처 요구에 따라서 담당 사건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전에 세월호 7시간 기사가 허위라는 이 중간 판단을 밝히도록 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판결을 선고하면서 해당 기자에게 그 법리적 이유로 무죄 선고를 하되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질책하는 내용을 구술하도록 했다고도 판단을 했습니다. 예. 또 이 밖에도 이제 민변,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 관련 사건 판결이 이뤄진 후에 그 재판장에게 요구해서 양형 이유 중에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예. 판사는 물론 수석 부장판사지만 네. 다 독립된 법원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남의 재판에 절대 개입하면 안 될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개입을 했고 다 확인됐는데 무죄가 나온 이유는 그럼 뭡니까? 네, 재판부는요. 일단 그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것은 대부분 사실이다라고 예. 봤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 그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까지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 불법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있지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이임 부장판사가 당시 형사수석 부장판사로서 재판 업무 관련해서 남용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관련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현행법에 좀 살펴보면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 적용이 됩니다. 재판부는 나아가서 이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나 그 재판권 행사 방해라는 결과가 생긴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임 부장판사의 지시대로 재판 절차가 바뀌고 판결 내용이 수정이 됐지만 그 각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 결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 직권남용죄는요, 사실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 일부 인사들에게도 적용된 죄목으로 일각에서는 뭐 추상성이나 모호성 등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결국 갖고 있는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재판 결과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친분 관계로 접근하거나 선배니까 이렇게 부탁했으니 직권 남용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벌써 줄줄이 계속해서 무죄가 나옵니다. 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재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양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신강렬 조희연 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어제 그 기자브리핑에서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고요. 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역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세 번째 연속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결국 이 사법부 내부에서 벌어진 비위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며 제19 감싸기와 혹은 또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 그 법관들에 대한 봐주기다, 재판부의 이중잣대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일부에서는요, 이제 그 적폐청산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이성적 판단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힌 쪽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미 법의 처벌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나한테 그럴 권한도 없었다. 지금 여기 나온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재판들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검찰은 이번 그 어떤 재판 개입도 죄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이 범행 중대성과 그리고 법관의 재판 독립이 사법행정권에 의해 침해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면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또 이번 임 부장판사에 대한 판결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비록 이번 1심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사들의 사건에도 대입될 수 있는 부분이 이어서 그 상당한 영향력이 미칠 것이다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 양측의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가 소상공인을 만났을 때 이야기한 내용 때문에 문자들이 여러 들어왔는데 2369님, 총리가 시름에 잠긴 상인들을 만나서 그 앞에서 한가하게 손님이 없어서 편하겠다 이런 말을 하다니요. 말 조심합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어서 9691님, 위로하고자 방문한 자리에서 그런 웃지 못할 언행을 하는 것에 납득이 가지 않는군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모니카 유라는 분이 보내주셨는데 잘못한 건 바로 인정하고 수습하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의견 들어와 있는데요. 933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대처가 의심스럽습니다. 전해져 오는 소식들에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2월 14일 오늘은 밸런타인데이이기도 하지만요. 안중근 의사가 일제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는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습니다. 2월 14일이 안중근 의사뿐 아니라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날로 자리 잡았으면 싶습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오늘은 초이가 부른 계절을 착각한 꽃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